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주길 바란다. 상처의 실밥은 아직 선명했고 걸음은 느렸지만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여행 비용을 지불했다. 내 딸과 사위, 그리고 한때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 불렀던 손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제주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눈을 떴다. 여권도, 지갑도 없이, 오직 쪽지 한 장만 남겨진 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거기 그냥 독 사흘 동안 음식도, 전화도, 도움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길가의 잡초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잡초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있는 여자였고 내 도장 하나가 모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동결시켰다. 이제 애원하는 쪽은 그들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올 것이라 늘 생각했다. 급브레이크에 찢어지는 소리, 한밤중의 전화벨 소리, 내 시선을 피하는 의사의 눈빛 같은 것들. 나는 그 위험이 부드럽게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박서연. 70평생을 살아오며 나는 침묵을 읽는 법을 배웠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종종 단어와 단어 사이의 빈 공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쉬는 한숨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뇌졸중은 봄비처럼 부드럽게 4월에 찾아왔다. 의사는 경미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치 그것이 위안이라도 되는 듯이 의학적으로 경미하다는 것은 작고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겠지만 나는 잠시나마 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에 경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왼쪽 몸이 서툴러졌고 단어들은 때때로 수줍은 아이처럼 혀 뒤에 숨었으며 균형 감각은 매일의 협상이 되었다. 내 딸, 지영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10대 시절에 완성했던 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기하는 듯한 걱정과 겨우 감춘 귀찮음이 뒤섞인 얼굴. 사위인 민주는 복도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휴대폰만 보고 있는 남자. 지영이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선언했다. 어머니, 혼자 계실 수는 없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해요. 집, 그 단어가 입안에서 낯설게 맴돌았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딸의 집은 물론 아름다웠다. 지영이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아름답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 하얀 기둥,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 인테리어 잡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곳, 하지만 그곳은 단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이 없다. 지영이는 덧붙였다. 건강 되찾으실 때까지만요. 나는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스르르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찬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순자 씨를 고용했다. 시골 출신의 온화한 간병인으로 그녀의 미소는 눈가까지 닿았다. 손님방의 벽이 우아한 감옥처럼 느껴지던 초반에 그녀는 나의 닻이었다. 순자 씨는 내 물리치료 운동을 돕고 약을 제때 챙겨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귀찮은 짐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주었다. 아침이면 순자 씨는 따뜻한 보리차와 토스트를 준비했고 우리는 뒤뜰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선룸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서울에 사는 손주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과 나의 침묵하는 친구가 되어주었던 단골 학생들 이야기를 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집안을 감도는 지하 전류 같은 긴장감을 거의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류는 분명히 존재했다. 지영이와 민준이 부엌에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에서, 내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기는 방식에서, 민준이 나를 장모가 아닌 언젠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처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는 그것을 느꼈다. 무엇이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지 이해하게 도와준 것은 옆집의 최연숙 여사였다.
은숙 씨는 남편인 김석이관과 내 남편 현우 씨가 지역문화재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이후로 오랫동안 내 친구였다. 두 사람 모두 남편과 사별한 후 우리의 정원은 식물과 수다를 교환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영이네 집과 자신의 집을 가르는 담장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 김석이관이 늘 그랬어. 사람이 가기도 전에 돈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거라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 씨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화요일이었다. 순자 씨는 언제나 시계처럼 정확하게 아침 8시에 도착했다. 8시 30분에 나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9시에 나는 이제 5분이나 걸리는 계단을 내려가 지영이에게 혹시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다. 지영이는 커피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네, 순자 씨 이제 안 와요. 너무 비싸서요. 너무 비싸다고. 마치 내 아니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인 것처럼. 마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인 것처럼. 내가 낼 수 있는데, 라고 내가 말을 시작하자 아침 식탁에 있던 민준이 끼어들었다. 장모님, 이제 저희 책임이세요. 하루 종일 간병인이 필요하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은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돌보라고. 뇌졸중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예고 없이 균형 감각이 나를 배신하는 72살의 나에게 순자 씨가 없는 첫 며칠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지영이는 미술관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남겨두었고, 민주는 가끔 집 서재로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점차 식사는 더 부실해지고 더 간단해졌다. 죽 대신 마른 토스트, 차 대신 수돗물. 그러다 어느 아침 계단을 내려갔을 때 나는 식료품 저장실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묻자 지영이는 설명했다. 정리정돈을 위해서예요. 아시잖아요.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거 깜빡한다고. 가끔 단어가 입에서 맴돌고 가끔 방에 들어와서 왜 왔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혼란스러움과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의 차이를 알았다. 보살핌과 통제의 차이를 알았다. 내가 이용하던 식료품 배달 서비스도 취소되었다.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장 받아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장을 보지 않았다. 보더라도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았다. 금요일까지 설룸의 작은 냉장고에 남은 것은 딱딱해진 식빵 조각과 반쯤 남은 물 한 병뿐이었다. 손녀 하은이가 전화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영이가 전화를 가로챘다. 할머니 괜찮으셔. 그냥 좀 쉬셔야 해. 나는 지영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집안의 소리를 들었다. 지영이와 민주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나는 굶주림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커져가는 깨달음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토요일, 나는 개 사료 상자를 발견했다. 욕실에서 찾은 머리핀으로 잠긴 식료품 저장실을 여는 데 성공했다. 자물쇠는 간단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용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72년을 살아남은 여자였고 두 아이를 키웠으며 30년 동안 대학 도서관을 운영했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돌보았던 여자였다. 상자는 반쯤 비어 있었고 뼈다귀 모양의 비스킷들이 부서진 이빨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하나를 집어 물었다. 골판지와 소금 맛이 났다. 하지만 내 위장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고 덕분에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뒤뜰 테라스에 있었다.
지영이와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선룸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일요일은 서울을 엽서 속 풍경처럼 보이게 만드는 황금빛 햇살과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은숙 씨의 구두굽이 그녀 집 앞자갈길에 부딪히는 소리, 그녀가 성당에서 돌아왔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지난 사흘간 수돗물과 딱딱한 토스트, 그리고 씹어 삼킨 존엄성의 맛이 나는 게 사료로 버텨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굶주림은 전날 밤부터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던 행동에 대한 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2시 30분, 시계처럼 정확하게 은숙 씨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룸 창가로 다가가 그녀가 아직 남색 정장 차림으로 뒤뜰 정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최은숙 여사는 결코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열린 창문 틈으로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은숙 씨, 그녀는 즉시 돌아섰고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요 며칠 사이 살이 빠졌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옷이 묘하게 헐렁하게 걸쳐지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일 만큼은 되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서연 씨. 세상에, 안색이. 괜찮아요? 나는 물었다. 이리 좀 와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은숙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5분 후, 그녀는 선룸의 뒤쪽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다. 지영이랑 민준이는 박 사장네랑 점심 먹으러 갔어. 4시까지는 안 돌아올 거야. 은숙 씨는 김서기관이 판사 시절 수많은 정치인을 위축시켰던 그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순자 씨 이야기부터 잠긴 식료품 저장실, 점점 부실해지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식사까지. 나는 아직 조리대에 그대로 놓아둔 열려있는 게 사료 상자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을 그대로 옮겼을 때, 잡초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나는 은숙 씨의 눈에서 분노가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런 몹쓸 놈들. 그녀는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거친 말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걱정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은숙 씨, 현우 씨랑 김서기관님이 같이 도서관 신탁기금 일하셨던 거 기억나요? 물론이지. 몇 달을 거기에 매달렸잖아. 모든 법적 세부 사항을 계획하면서. 현우 씨는 그때 김서기관님한테 많이 배웠어. 자산 보호에 대해서, 상황이 변해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의 의미가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 은숙 씨, 그 애들은 몰라. 내가 아직? 나는 은숙 씨의 눈이 커지고 그 뒤로 느리고 사나운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세상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지? 아주 조금도 사실. 현우와 나는 아무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했다. 그가 아팠을 때 우리는 현우의 대학 제자였던 점고 명석한 변호사 이도현과 몇 달을 보냈다. 도현 씨는 우리가 모든 것을 구조화하는 것을 도왔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 보호계좌, 분산 투자. 현우는 내가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내가 혹시라도 취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은숙 씨에게 말했다. 전화기가 필요해요. 그들이 추적할 수 없는 걸로. 그녀는 즉시 말했다. 비상용으로 사둔 대포폰이 하나 있어.
내 차에 있어 은숙 씨가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 나는 내 침실로 가서 책들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를 꺼냈다. 지영이와 민준이는 내가 처음 왔을 때 내 물건들을 뒤졌지만 그들은 보석이나 현금을 찾았지 지루한 법률 서류는 찾지 않았다. 금고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계좌번호, 법률 연락처, 그리고 박현우 유산 서류라고 표시된 두꺼운 폴더, 신탁계약서 사본, 투자 내역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뒷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힌 이도현 변호사의 명함이 있었다. 은숙 씨는 전화기와 종이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가방을 조리대에 놓으며 말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좀 가져왔어요. 닭죽이랑 갓 구운 빵, 과일 몇 개, 빈속으로 혁명을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혁명.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은숙 씨가 음식을 푸는 동안 나는 이도현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1년이 넘었다. 현우의 장례식 이후로.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길 바랐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모르는 번호였으니까. 이 변호사, 나 박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진심 어린 온기로 부드러워졌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더 좋았던 적도 있었죠? 이 변호사, 만나야겠어요. 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번 주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아니요, 제가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용히 와야 해요. 다시.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이도현 변호사는 똑똑했다. 그는 행간을 읽을 수 있었다.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 나는 인정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밤은 어때요? 해가 진 후 8시쯤 들를 수 있을까요? 누가 물으면 주택보험 컨설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은숙 씨와 함께 설롬 식탁에 앉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닭죽은 희망의 맛이 났고 갓 구운 빵은 가능성의 맛이 났다. 은숙 씨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내가 잡초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 줄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 계획해 온 여자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는 지영이의 완벽한 정원을 내다보았다. 정돈된 줄에 심어진 꽃들과 군대처럼 정밀하게 다듬어진 관목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 그 후에는 그들은 필요하다는 것과 이용당한다는 것의 차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후에 남은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지영이와 민준이는 일요일 점심 식사에서 돌아와 박 사장네 이야기와 그들의 여름 별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내가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민준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보험의 김민상입니다. 박서연 여사님과 주택보험 증권 검토 건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언제나 디테일에 강했다. 주택보험. 민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장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 기록에 따르면 소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직접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영이가 내 방문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 아래에 어떤 남자가 와서 주택보험 때문에 월요일 아침, 나는 뇌졸중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 명료함과 함께 눈을 떴다. 이제 내게는 사명이 생겼고 훌륭한 사서가 그렇듯 모든 것은 기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영이는 아침 식사로 탄 토스트와 묽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긴장된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전날 밤의 일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전등 주위를 맴도는 파리처럼 질문들이 윙윙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잠자리를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정보를 원할 때 사용하던 그 강요된 듯한 특유의 어조가 배어 있었다. 나는 아주 잘 잤다고 대답하며 끔찍한 맛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맛본 것처럼 미소 지었다. 내 혈압약 좀 가져다 주겠니? 아침에 벌써 드셨잖아요. 아니, 먹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항상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을 먹는단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을 보았다. 어머니, 가끔 깜빡하시잖아요. 이미 드셨어요. 하지만 나는 약을 먹지 않았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작은 통제의 행사였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쟁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구나, 얘야. 내가 깜빡했나 보네. 하지만 말하면서 나는 은숙 씨가 휴지 상자 속에 숨겨 가져다 준 작은 장치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것은 그녀의 손자가 준 선물로 동전만 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였고 몇 시간 분량의 오디오를 담을 수 있었다. 지영이가 출근한 후 나는 일기장을 꺼내 기록의 첫 항목을 썼다. 별표 월요일 오전 8시 15분. 지영이가 내가 이미 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혈압약 주기를 거부함. 명백히 사실이 아님. 내가 바로잡으려 하자 내가 혼란스러워한다고 비난함. 오디오 녹음 완료. 정확한 시간 오전 8시 12분. 별표 작은 시작이었지만 사서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종종 작은 세부사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민주는 1시간 후에 내려왔다. 평소처럼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거의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식료품 저장실을 열고 다시 잠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금속성의 소리는 의도적으로 컸다. 마치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듯이 나는 설룸에서 그를 불렀다. 민준아. 그는 문가로 다가왔지만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다. 왜요? 식료품 저장실 좀 잠그지 말아줄 수 있겠니? 낮에 목이 마를 때가 있는데 주스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수돗물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 후에는 특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그의 눈에서 불쾌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장모님, 매일 이걸로 실랑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꺼내 드시면 안 돼요. 요청하라고. 마치 내가 환영받아야 할 집에서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다. 그리고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준이 떠난 후 나는 대포폰으로 은숙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물었다. 기록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오후에 와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시에 갈게요. 아침에 남은 시간은 세심한 관찰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내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몇 걸음을 올라가야 하는지 정확히 세었다. 내 침실은 1층에 있었지만 민주는 내 모든 약을 2층 욕실로 옮겨놓았다. 나는 내 작은 냉장고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지 확인했다. 식빵 2조각, 반쯤 남은 물 1병,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벽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성북동의 오래된 집들은 벽이 두껍지만 환기구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한다. 정오 무렵, 나는 민준의 서재에서 지영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아. 어젯밤 그 남자가 좀 혼란스럽게 하긴 했지만 뭘 하기엔 너무 약해. 응, 오늘 아침에 감정평가사랑 통화했어. 이 집, 조금만 손보면 최소 25억은 받을 수 있을 거래. 아니,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어. 전부 아빠 돈이었고, 어머니가 가시면?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마치 내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충분히 들었다. 그들은 집을 감정평가하고 있었다. 내 집을. 현우가 내게 남겨준, 그가 죽기 전까지 20년 동안 우리의 집이었던 그 집을. 그들은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은숙 씨가 2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화도 해주시고요. 나는 그녀에게 잠긴 식료품 저장실을 보여주며 민준이 매일 아침 어떻게 잠그는지 설명했다. 나는 거의 텅 빈 내 냉장고와 그들이 내 약을 옮겨놓은 욕실 수납장, 그리고 내가 엿들은 전화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집을 감정평가하고 있어요. 은숙 씨, 벌써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은숙 씨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빛났다. 이런 천하에. 그녀는 중얼거렸고 이번에는 그 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더 있어요. 나는 말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내 약에 대한 거짓말, 주스에 대한 대화, 지영이의 전화통화에서 간신히 포착한 부분들. 은숙 씨는 단어 하나하나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지며 그것을 들었다. 그녀는 녹음이 끝나자 말했다. 서연 씨, 이건 증거예요. 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짜 증거. 알아요. 하지만 더 필요해요. 기록된 패턴이 필요해요. 얼마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가 걸리든. 나는 지영이의 진달래가 완벽한 분홍색과 흰색으로 피어있는 창밖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약하고 혼란스러워한다고 믿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날 오후, 은숙 씨가 떠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4시쯤 현관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이나 민준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나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파란색 아반떼가 보였다. 내 손녀, 하은이었다. 이제 28살, 서울대에서 연구 조교로 일하며 미리 알리지 않고는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 아이. 하지만 그녀가 거기 있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면 보여주던 그 느리고 생각에 잠긴 걸음걸이로 정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소리쳤다. 할머니. 하지만 나를 껴안았을 때 나는 그녀가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생각보다 살이 더 많이 빠졌고 아마 그녀는 내 뼈를 느꼈을 것이다. 하은아, 정말 놀라운걸? 나는 말했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내 가족들 중에서 하은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짐처럼 느끼게 한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제가 오는 거 몰랐어요.
그녀는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을 보았던 그 똑똑한 갈색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깜짝 놀라게 화요일 아침, 나는 그 순간이 왔음을 알며 눈을 떴다. 이도현 변호사는 아침 6시 정각에 대포폰으로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간신히 억누른 흥분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에 찼던 적은 없어요. 그럼 준비하십시오. 오전 10시부터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특히나 많은 것을 드러내 주었다. 지영이는 출근이 바빴는지 탄 토스트와 식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민주는 내려오지도 않고 위층에서 은행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바로 간다고 소리쳤다. 지영이는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오후 2시쯤 감정평가사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은 방에 계셔주세요. 아셨죠? 불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그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불필요한 세부사항. 예를 들면 내가 그들이 감정평가하는 집의 법적 소유주라는 사실 같은 것들. 나는 상냥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얘야. 누구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단다. 정확히 10시. 시작되었다. 내 진짜 전화기, 대포폰이 아닌 내 전화기가 울렸다. 신한은행의 전화였다. 박서연 고객님, 신한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김진수 부장입니다. 고객님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몇 건 있습니다. 오늘 방문 가능하실까요? 나는 목소리를 연약하게 들리도록 신경 쓰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쉽게 외출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시간 내로 저희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이도현 변호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사다운 모습이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모님, 법무법인 정진의 이도현 변호사입니다.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컨설턴트인 척하는 위장이 없었다. 이번에 그는 바로 그 자신이었고, 나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한 여자. 설룸으로 들어오세요. 논의할 게 많으니까요. 이도현 변호사는 마치 장군이 전투 지도를 펼치듯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법적 통지서, 위임장 철회서, 신탁 실행 서류, 그리고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 박지영 및 이민준 귀하 앞으로 보내는 내용 증명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취소 불가능 신탁은 완전히 활성화되었고 모든 은행 계좌는 이전되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도 재정리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사모님의 어떤 것에도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하려 한다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탁은 3년 전 모든 적법한 서명과 서류를 갖추어 법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유일한 수혜자이시고 하은 양이 지정된 승계인입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지영 씨와 민준 씨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보았다. 각 페이지는 현우와 이 변호사 사이의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을 대변하고 있었다. 내 남편은 나보다 훨씬 먼저 이 일을 예견했다. 내가 낯선 사람이 아닌 내 가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가 별도의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수집하신 증거,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최연숙 여사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팀에 예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죠? 곧 아주 반갑지 않은 방문객들이 찾아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어떠한 보복 시도도 증인 협박으로 간주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다. 각각의 서명은 작은 독립선언이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행동에 옮기는 순수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내가 물었다. 그들은 언제 알게 될까요? 민준 씨가 첫 번째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오후 2시쯤 감정평가사와의 회의를 위해 그가 사모님의 계좌라고 믿는 곳에 접근하려 할 때요. 공식적인 법적 통지서는 3시에 배달될 겁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의 효율성으로 서류들을 챙겼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사모님,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준비되셨습니까? 그들은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72년 동안 이걸 준비해왔어요.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죠. 이도현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선룸에 앉아 기다렸다. 오후 2시 정각, 예상대로 내 전화기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만함도 없었다. 장모님 은행 계좌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사랑 회의 중인데 은행에서 제가 아무 곳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부 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순진하게 말했다. 이체라니, 이상하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장모님은 컴퓨터도 못 쓰시고, 차도 없으시고, 몇 주 동안 이 집 밖으로 나가신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뭘 이체하실 수 있었겠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글쎄, 아마 네가 내 사정에 대해 생각만큼 잘 모르고 있었나 보구나. 길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다른 질감을 띠고 있었다. 위험한 질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나는 내가 잡초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냈을 뿐이란다. 민준아. 나는 미리 계획하는 여자거든. 그는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3시 정각. 내용 증명을 든 우체국 집배원이 도착했다. 나는 문 앞에서 그것을 받아 미소와 함께 서명하고 지영이와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현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감정평가사는 3시 30분에 도착했다. 혼란스럽고 초조한 모습이었다. 민준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해 중얼거렸다고 했다. 남자는 내게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명랑하게 말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이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지만요. 진짜 폭풍은 5시에 지영이와 민준이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몰아쳤다. 나는 그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설명이 있을 거야. 혼자서 이걸 했을 리가 없어.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허리케인처럼 들이닥쳤다. 지영이는 법적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고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하려는 듯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다. 지영이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내 얼굴에 서류를 흔들었다. 모든 법적 권한을 철회하셨고 모든 걸 어떤 신탁에 넣으셔서 우리가 아무 곳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쓰여 있는 그대로의 뜻이란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혼란스러우시잖아요. 내가 혼란스럽다고?
내가 말을 끊었다. 아니면 너희들이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해서 생각하는 능력까지 잃었다고 단정했던 건 아니니? 민주는 마침내 전화기를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먼저 나는 사라져야 했다. 수요일 아침 7시 정각, 은숙 씨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도착했다. 지영이와 민준이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호사들을 만나러,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은 척하기 위해 갤러리로. 그들은 전날의 대치 이후로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덕분에 모든 것이 훨씬 쉬워졌다. 은숙 씨는 내 몇 안 되는 가방 중 첫 번째 것을 그녀의 K5에 실으며 물었다. 준비됐어요. 서연 씨?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탈출을 계획했던 그 설룸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몇 주 전부터 준비됐어요. 단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뿐이지. 이도현 변호사가 찾아준 아파트는 불과 15분 거리에 있었다. 내가 30년 동안 일했던 대학 도서관 근처의 소박한 아파트 단지였다. 작았다. 침실 하나, 작은 부엌, 공동 정원이 내다 보이는 거실. 하지만 그곳에는 지영이의 집에는 결코 없었던 것이 있었다. 그곳은 내 것이었다. 은숙 씨가 내 짐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다.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그녀는 내 약들을 욕실 약장에 정리하며 물었다.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적어도 처음 며칠만이라도 내가 같이 있어줄까요? 은숙 씨, 난 72년을 살았어요. 결혼 생활, 두 아이, 10대들로 가득한 도서관을 30년 운영했고 내 딸 집에서 3주 동안 포로로 지냈어요. 혼자서 며칠 밤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다. 하은이였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같이 점심 먹으려고 왔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신데요. 엄마가 엄청 속상해 보여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내 새 아파트에 있단다.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새 아파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서 보면 다 설명해 줄게. 하은이를 기다리는 동안 이도현 변호사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가지고 도착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팔에 끼고 그가 학생 시절 특히 까다로운 문제를 막 풀었을 때나 보여주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내 작은 새 소파에 앉으며 보고했다. 집 자물쇠는 정오에 교체되었습니다. 법적 소유주로서 사모님은 출입을 통제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모님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모든 신용카드도 해지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죠?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오늘 아침 변호사들과의 점심 식사 중에 그가 사모님의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법인카드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정말요? 정말로요. 듣자 하니 식당에서 꽤나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은이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눈은 붉었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가 어릴 때 무언가에 겁먹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매달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속삭였다. 할머니, 일기장 찾았어요. 전부 다 읽었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상냥하게 제안했다. 괴물 같았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로 개 사료를 주셨어요? 딱 한 번, 그 후에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았지. 나는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도현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의 인내심으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하은이가 각각의 폭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조부모가 몇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그녀의 할머니가 학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 그녀의 부모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에도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도현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박서연 사모님께서 어떤 형태의 화해를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 싸운다면? 내가 말을 끊었다. 만약 계속 싸운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주 공개적으로 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 대신 나는 지난주에 몰래 구입한 노트북을 꺼내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쓰고 있던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노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였다. 나는 설명했다. 오늘 밤 은숙 씨가 자기 블로그에 올릴 거야. 이 지역 사회에서 꽤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하은이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단락 하나하나를 지날수록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내 경험을 신중하게 편집한 버전이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우리 가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그들은 나를 잡초처럼 대했다. 하지만 잡초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은이는 중얼거렸다.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그게 바로 목적이란다. 내 손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것은 존경심과 경외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이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란다. 그저 마침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지친 한 여자일 뿐이야. 하은이는 저녁 식사를 위해 남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갖는 우리의 진짜 가족 식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 책들과 추억들에 둘러싸인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8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엄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물쇠가 바뀌었어요. 문에는 편지가 붙어 있고 민준 씨는 우리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다고 해요. 어디 계세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집에 있단다. 무슨 집이요? 여기가 엄마 집이잖아요. 아니, 지영아. 그곳은 결코 내 집이 아니었어. 그곳은 너희들이 내 죽음을 계획하는 동안 내가 머물도록 허락해준 집이었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설명해 보렴. 왜 너희들은 너희 것이라고 믿었던 집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불렀는지. 민준이가 내가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보렴. 개 사료에 대해 설명해 보렴. 지영아. 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갈라져 있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했다. 문에 붙어있는 편지나 읽어보렴. 너희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편지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로 결심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편지.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깊은 잠을 잤다. 은숙 씨의 편지는 다음 날 게시되었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큰 파장을